지금 한반도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대미 협상을 담당했던 북한 주요 간부들이 일선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귀국을 요구하면서 아직 충성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선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북한 안팎의 정세를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네네. 당시 대미 협상을 담당했던 북한 주요 간부들이 일선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단 북핵 실무협상 담당자로 나섰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이 외교 무대에서 사라졌는데요. 회담 결렬의 책임을 김혁철이 지고 경질됐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미국 정부 당국자가 언급한 것을 근거로 그와 같은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스티븐 비건 대표가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게 서한을 보내서 실무 협상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서한을 원래 협상 대상이었던 김혁철에게 보낸 게 아니고 최선희 부상에게 보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혁철이 경질되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비건 대표의 협상 상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아예 직접 언급까지 했습니다. 네. 자, 이것 때문에 경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김혁철은 어떻게 됐느냐? 이에 대해서는 하노이 회담 후에 대미 특별대표 직책을 내려놓고 외무성으로 소환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된 후에 자아 비판을 하는 등 이른바 문책을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김혁철뿐만 아니고요.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 그리고 박철 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도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김혁철과 함께 문책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김혁철이 외무성에 소환이 되고 그다음에 자아 비판을 할 때 비슷한 문책을 받은 사람들이 두 명이 더 있는데 박철 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 그리고 이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성해 함께 문책을 받았다는 관측이 나왔어요. 그런데 김성해 통전부 통일책략실장은 김여정의 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분도 좋고 그래서 아주 강한 문책을 당한 건 아닌 듯합니다. 네, 특히나 이 김혁철이라는 사람은 이 대미 특별대표로 임명되기 전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자유조선이라는 반북 단체가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 일부 책임을 이 김혁철에게 지게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글쎄 이것은 이제 전직 정보 당국자가 그야말로 순수하게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팩트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보 당국자의 추정 내용은 이런 거예요. 김혁철이 대미 특별대표로 임명되기 전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유조선이 하노이 회담 직전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해서 암호 관련 장비들을 탈취해 갔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 대사관이 습격을 당한 후에 북한 당국이 이제 자체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 과정에서 김혁철이 대사를 했을 때부터 보안 관리가 취약하다는 그런 평가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김혁철로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 문책에 그 내용까지 포함돼서 더 심한 문책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김혁철이 문책을 받아서 그 처벌을 받게 됐다면 처벌의 수위가 어떨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언론에서는 혁명화 조치를 받았다. 이런 관측부터 숙청설까지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국내 외교부 안팎에서는 김혁철이 혁명화 조치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혁명화 조치라는 것은 실수를 한 간부가 탄광이나 광산 또는 농촌 등에 이제 보내져 가지고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사상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는 일종의 처벌이면서 동시에 사상 교육인 셈인 건데 그와 같은 혁명화 조치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부 북한 내부의 소식 통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심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김혁철 숙청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그거예요. 4월 초에 평양에서 중앙당 간부와 인민무력부 소속 간부가 모인 앞에서 하노이 북한 대사관원과
외무성 간부 등 4명이 당했다. 이런 소문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총살을 당한 이유는 북한의 정보를 돈을 받고 회담 전에 미국 측에 팔았다. 이런 식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평양 인근 강건 군관학교 사격 훈련장에서 외무성 간부에 대한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김혁철의 생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중에 김혁철이 포함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하노이 회담 관련자의 최고위급 간부가 이른바 총살당했다는 소문 때문에 김혁철도 포함됐을 것이라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자리는요, 장금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으로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이 통전부장은 대남 업무를 담당하지만 작년부터는 대미 비핵화 협상을 총괄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통전부장 교체도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지난 24일 날 국정원 간부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 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을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했다. 이렇게 이제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분석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따른 책임을 묻는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된 몇 가지 근거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제 열차로 긴 시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열차 여행을 또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회담이 결렬된 것에 나름대로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당시 북한 내부에서 김 위원장이 요란하게 떠들고 가면서 마치 제재를 풀어서 경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가놓고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김 위원장이 직접 지기는 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지워야 됐다는 그런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근거로 김영철이 문책을 받아 교체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철의 최근 활동을 보면 4월 24일 얼마 전이에요. 그 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이제 러시아로 떠나는 그 열차 역장면이 방송이 됐는데 거기에 김영철의 모습은 없었어요. 근데 또 하나, 그 전에 4월 13일에는 조선중앙통신에 새로 선출된 당 및 국가 지도기관 성원들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맨 앞줄 가운데에는 물론 김 위원장이 앉아 있고 그 바로 뒷줄, 그러니까 두 번째 가운데 줄에 김영철이 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김영철이 책임은 물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통전부장이 교체됐지만 그러나 실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김영철이 자진해서 자리를 내려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재 김영철은 당 부위원장과 국무위원 자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김영철의 입지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태영호 전 공사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책임은 누군가에게 물어야 되는데 태영호 공사는 그 화살이 당연히 김영철에게 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분위기에 따라서는 문책을 강하게 당하거나 아니면 숙청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간부들 사이에서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그냥 조용히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그냥 자기가 사임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강제로 그 직책을 교체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는데 태영호 공사 판단으로는 이번에 아마 김영철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용히 자리를 아프다는 이유로 사임했을 것이다. 그래서 교체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아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교체가 됐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눈치껏 사임을 했든 간에 김영철은 당분간 대남 대미 업무에서 손을 아마 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대남 업무와 대미 업무 협상을 사실상 총괄해 왔는데 아마 그걸 각각 따로 통전부와 외무성에서 이제 나누어서 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숙청이나 실각은 지금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복귀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영호 공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한국과 사업을 한다는 건, 대남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한 발은 저승에 걸어놓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대남 사업을 총괄했던 사람들, 김용순이라든가 김양건이라든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통전부 부부장 출신이었던 최승철과 한시에는 총살을 당해요. 그리고 남북 장관급 회담의 단장이었던 김영성을 비롯해서 이른바 김대중 노무현 시기의 대남 접촉을 주도한 북측 인사 상당수도 지금 행적이 불확실합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12월에 극비로 방한을 했던 국가안전보위부 류경 부부장 이듬해 초에 간첩 혐의로 처형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남북 대화에 관여한 간부들 중에 1991년 이후로 지금까지 건재한 사람은 거의 김영철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하노이 회담이 있기 전부터요. 만약에 회담이 결렬된다면 대미 협상을 맡았던 인물들이 관련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 북한 내부에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간부들이 져야 했던 사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가까운 김정은 시대부터 살펴볼게요. 2015년 5월 아마 그 당시 북한 관련 매체에서 떠들썩하게 소문이 났던 건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이 있었습니다. 혐의는 불경, 반역죄. 정부 당국은 이제 러시아 방문 시 특별 의전 등 현영철 부장이 달성하기 어려운 지시를 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당시 현영철 인민무력장이 되지도 않는 목표를 김 위원장이 지시한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제 그것이 근본적 이유가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마원춘 당시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김 위원장의 관심 사업이었던 아동병원 또는 평양애육원 건설 성과를 인정받아서 중장 계급으로 승진을 했었는데 순환공항을 제대로 못 지었다 이런 이유로 숙청됐었어요. 그리고 한광상 재정격리부장 김정은 비자금 관리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역시 숙청이 됐고요. 변인선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북중 군사관계 단절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거부 또는 해태했다 해가지고 이제 숙청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조영남 국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그 다음에 노경준 최고사령부 제1여단장 등등이 다양한 이유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별장 건설을 김 위원장 지시만큼 못했다 막 이런저런 이유로 숙청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 시대로 가면 대표적인 것이 2009년 화폐개혁 때입니다. 화폐개혁을 실패한 이유로 당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처형이 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 12월에는 남측을 방문했던 아까 얘기했던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지시를 제대로 안 따랐다 해가지고 처형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 김정은의 지시에 토를 달지도 못하는데 또 정작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다 져야 한다면 북한 간부들로서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체계가 오히려 북한이 정상 국가로 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당연합니다. 일단 관료들이 최고 지도자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면 국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발전 전략을 짜는데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의 정책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간부들이 져야 되죠. 네. 근데 또 하나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 이른바 처벌 수위라는 것이 자아 비판도 있고 경질도 있지만 심한 경우 숙청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숙청에는 처형도 포함이 되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잔인하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포 정치, 그다음에 독재 국가 이런 인식들을 더욱 심하게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귀국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선 우려와 불만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도 이 문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 2017년에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이제 채택을 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돌려보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 회원국들이 올해 12월까지 이제 돌려보내고 나서 그걸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에 제출해야 되는데 중국도 기한이 다가오니까 이제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자들이 지금 속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라서는 비자가 곧 만료돼서 이제 돌아가고 가야 되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미 돌아간 노동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소식통 전원에 따르면 현재 단동의 경우 북한 노동자의 한 절반 정도가 귀국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속 귀국을 하고 있어요. 북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첫 번째 분노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막 비자 만료 이런 기간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중국에서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돈을 주고 여기에 왔는데 빚내서 그 빚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안 나가겠다. 죽어도 여기서 내가 지금 벌여놓고 있는 사업 이게 돈이 얼만데 그걸 다 회수 못하면 나는 못 나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너무 지쳤다. 지난 2년 3년간 너무 힘들어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당에 상납해야 할 충성 자금도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귀국을 하게 되면 이 충성 자금을 다 내지 못한 책임도 노동자들이 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국가에 내야 되는 돈이 물론 충성자금 포함해서 현지 파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비에 또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포함하면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가 넘어갑니다. 네. 매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 건설 노동자의 경우 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월급이 30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인데 그러면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를 내야 된다면 사실 받은 월급을 다 그 상납금이나 아니면 그 파견 노동자들 생활비로 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개인이 나중에 고향에 돌아갈 때 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 돈은 정규적인 노동 시간이 아니라 그 노동 시간이 끝나면 예를 들면 저녁 6시나 7시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르바이트로 일한 돈으로 그냥 그 돈을 받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노동자들 같은 경우 심한 경우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19시간, 20시간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어려운 경우. 중국도 이제 지금 보통 중국인들이 8시간 일하는데 그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12, 3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에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것이죠. 네,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의 대처는 더 황당합니다. 이 중국 정부의 귀국 조치에도 불구하고요. 북한 노동자들에게 계속 중국에 머무르며 일을 하라 이런 지침까지 하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당국이 충성 자금 못 내고 이제 다 들어가는 사람들 못 낸 것까지 한꺼번에 북한에 들어가서 내라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할지 아니면 그냥 그건 포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북한 당국으로서는 외화벌이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 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올해 연말까지 들어가야 되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소식통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체류 기한이 지났다 해도 일단 현지에 머물라 하는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리고 이유는 인력 공백이 생겨서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겼다. 이걸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이유로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중국에 남겨진 북한 노동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일부는 빚을 갚으려고 남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 너무 지쳐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설사 이렇게 남게 되면 중국 당국이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 아니냐 또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될 경우에는 일은 더 힘들어지고 돈은 더 적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혼란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북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마침 지난주 북러 간의 정상회담도 열렸는데 앞으로 북한이 외화벌이의 출구로서 이 러시아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러시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3일 날 저희 데일리 NK와 통화를 했는데 최근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로프스크 등의 북한 노동자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해왔어요. 최근 여성 노동자들의 러시아 유입이 눈에 띈다는 것이고요. 또 남성의 경우 대개는 건설 현장에서 파견이 되고 여성은 의류나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건데 또 중국 대북 소식통도 관련 내용을 전해왔는데 북한 노동자들이 최근 신의주에서 요녕성 단동을 거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런 소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단동에서 일하는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러시아로 간 사람들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를 외화벌이 수단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대북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제재를 동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러시아 특히 이제 북한의 파견 노동자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일부 성의는 보이겠지만 과연 그것이 북한 당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냐. 큰 폭의 노동자 파견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아직까지는 우세합니다. 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언제쯤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북한 내 문책성 인사와 중국에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조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